비트코인 날 데려가 저 별들 너머의 신세계 멜로디 무한한 우주 속 비만을 담아 비트코인 꿈의 로 크립토카지노와 스포츠 베팅의 부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신기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크립토카지노와 스포츠 베팅의 부상에 대한 소식인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암호화폐 크립토를 이용해 카지노 게임을 하거나 축구나 농구 같은 스포츠 경기에 베팅하는 서비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 기존에 우리가 알던 온라인 카지노나 스포츠 베팅에 비트코인 BTC, 이더리움 ETH 같은 암호화폐가 접목되면서 말 그대로 금융 혁신 느낌이 물씬 풍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째, 많은 분이 이미 아시겠지만 암호화폐로 베팅하면 거래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보통 해외 베팅 사이트에서 카드나 은행 송금을 이용하면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까지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암호화폐는 그런 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줍니다. 둘째, 익명성도 상당히 강조됩니다. 코인을 이용하면 개인정보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해외 베팅 사이트 이용이 훨씬 편리해지죠. 마지막으로 몇몇 플랫폼에서는 오늘 OBTC 보너스 드립니다. 같은 아주 매력적인 보너스 혜택을 마구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니 사람들의 이목이 확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요즘 유행하는 크립토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 플랫폼들은 정확히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크립토 카지노 앤드 스포츠북을 표방하는 곳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파격적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곳은 매일 최대 OBTC를 무료 보너스로 지급한다거나 입금액의 200%에 달하는 디파짓 보너스를 제공하고 50회 무료 스핀 프리 스핀 같은 혜택을 무료 무효권으로 준다고도 하죠. 이쯤 되면 호기심 가득한 분들은 이거 완전 대박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텐데요. 사실 이런 파격 혜택 뒤에는 언제나 유의해야 할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는 바로 주의와 책임이에요. 크립토 카지노나 스포츠 베팅이라고 해서 전혀 규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아직 전통 금융 시장만큼 제도화가 확립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 괜찮네? 하며 무작정 코인을 송금했다가 돈이 묶이거나 사기 피해를 당할 위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 베팅 자체가 도박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 무조건 재미삼아서 이뤄도 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자금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절대전 재산 올인 같은 무리수는 두지 말아주세요. 물론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시장이니만큼 긍정적인 가능성도 커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명하게 거래 기록이 남고 전 세계 어느 지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해외에서도 이거 완전 혁신이잖아 라며 주목하고 있죠. 앞으로도 크립토 카지노와 스포츠 베팅 플랫폼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라이선스를 갖춘 합법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한다면 전통 카지노 시장과 경쟁 구도가 펼쳐지거나 혹은 공존하는 형태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전통적인 도박 베팅 문화의 혁신 기술인 암호화폐가 접목되니 약간 SF 영화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미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랍니다. 한쪽에서는 크립토 갬블링은 절대 옳지 않다라고 강하게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새로운 금융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키우는 좋은 기회다라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정보를 충분히 모으고 위험 관리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는 점이겠죠. 가짜 시드 프레이즈를 이용한 신종 암호 사기. 여러분 오늘은 들어만 봐도 깜짝 놀랄 법한 아주 기상천외한 사기 수법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온라인에서 시드 프레이즈 같은 급비 정보를 공개한다면 이 사람 혹시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부터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순진함조차 연기한 사기꾼들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사기꾼들은 심지어 가짜 시드 프레이즈를 미끼로 던져서 거꾸로 욕심 많은 해커나 도둑들을 낚아버리는 기막힌 함정을 파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 내용은 사이버 보안 기업인 캐스퍼스카이가 밝힌 최신 보고서에서 시작된 이야기예요. 요즘 유튜브나 기타 소셜미디어에 새로운 계정을 막 생성한 뒤 그 댓글란에 내가 USDT를 옮겨야 하는데 시드 프레이즈가 있다, 도와달라 는 식의 글을 툭 남기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쩐지 이상하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면 시드 프레이즈를 남에게 보여주지 않을 뿐 아니라 공개 장소에 올린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은 처음 암호화폐에 입문했는데 헷갈린다는 식으로 일부러 바보같이 보이려고 연기를 제대로 합니다. 저 지갑에 $8,000어치 USDT가 있는데 제 시드 프레이즈는 이거입니다. 혹시 어떻게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지 알려주실 분? 대충 이런 댓글을 달아놓은 거예요. 이걸 본 사람들 중에 저 사람 암호화폐 문외한인가 보네? 저 돈 내가 슬쩍 가져가도 모르겠지? 라고 꾀를 부리는 이들이 분명 있겠죠. 그리고 생각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짜 돈 하면서 지갑 접속을 시도해 볼 텐데요. 문제는 이 지갑이 도대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바로 여기서 함정이 빛을 발합니다. 캐스퍼스카이 조사에 따르면 그 지갑은 한마디로 멀티시그 지갑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멀티시그 지갑은 송금을 완료하기 위해 여러 개의 승인이 필요한 구조예요. 즉 한 명만 시드 프레이즈를 안다고 해서 무작정 전액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욕심 있는 사람들은 일단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송금이나 해보자 하고 USDT를 옮겨보려 합니다. 그런데 어라?
옮기려다 보니까 트랜잭션 수수료로 쓰이는 TRX가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떠요. 아, 수수료가 부족한가 보군. 그럼 내가 내 지갑에서 조금만 TRX를 보내주지라고 생각하고 TRX를 전송하면 어떨까요? 그 TRX가 원래 생각했던 지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지갑으로 휙 빠져나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기꾼들이 만든 이 함정의 목적은 해커나 도둑이라면 아마 공짜로 보이는 저 돈을 가로채려 할 텐데 TRX를 보냈다가 오히려 자기 자금만 빼앗기게 된다는 쪽에 있다는 겁니다. 영리하게도 정말로 양심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덫에 빠져버리도록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셈이죠. 생각해보면 꽤 기묘한 역사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캐스퍼스카이 측의 설명대로라면 이 사기 수법이 노리는 대상이 바로 탐욕스러운 도둑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사기꾼이 사기꾼을 낚는다는 거죠. 여기서 더 재미있는 건 이들이 남긴 댓글이 하나둘이 아니고 아주 여러 계정에서 같은 시드 프레이즈, 같은 대사를 반복한다는 점이에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싶을 만큼 대놓고 똑같은 시드 프레이즈가 여기저기서 보이면 사실 조금만 똑똑한 사람이라면 무조건 스캠이라고 짐작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저기 정말 돈이 들어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에 건드려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갑에 $8,000치 USDT가 있다라는 말은 너무나 달콤해 보이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이 사기꾼들이 정의의 사도 아닌가? 도둑만 골라서 손해보게 만들잖아? 라고 단정 짓긴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혹시나 순진한 사람이 속아서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런 식의 무법적 행위가 긍정적일 수는 없죠. 하지만 적어도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해 보입니다. 첫째, 시드 프레이즈가 무언가 꿀 기회처럼 보인다고 절대 덥석 물면 안 된다. 둘째,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대부분 함정이거나 스캠일 가능성이 높다. 셋째, 가만히 앉아서 남의 돈을 빼앗으려는 이들을 역으로 속이는 게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구나 라는 세상 무서운 깨달음이죠. 정말 세상은 넓고 사기꾼들도 똑똑합니다. 우리 같은 일반 사용자들은 범죄자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방심하면 괜히 휘말릴 수도 있어요. 댓글 하나 잘못 클릭하거나 도와줄 테니 수수료 좀 보내봐 같은 말에 휘말려 전송을 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시드 프레이즈는 결코 남에게 주면 안 되고 남이 준 시드 프레이즈 역시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진짜로 무료 돈이 존재할 리 없고 만약 있다고 해도 이미 다른 누군가가 낚아챘겠죠. 이제 여러분은 이 가짜 시드 프레이즈로 벌어진 신종 암호 사기에 대해 확실히 아셨을 것 같은데요. 제발 유튜브 댓글에서 시드 프레이즈 공개합니다. 도움 좀 주세요. 라는 글 보시면 궁금해도 그냥 지나가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조금만 욕심 부리다가 오히려 스스로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우와 이런 사기꾼들이 다 있네? 하는 놀라움도 드리고 또 동시에 나도 모르게 이런 덫에 걸릴 뻔했구나 하고 깨달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라요. 언제나 강조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늘 신중함이 생명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이런 스캠을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혹은 제가 놓친 다른 사례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열심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XRP 2025년 15달러설 에그렉 크립토의 낙관적 전망. 여러분 오늘은 정말 이게 진짜 가능해? 싶은 깜짝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XRP가 2025년 5월 5일에 무려 15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이 말만 들으면 에이 또 어디 코인 유튜버들이 소설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 예측은 에그렉 크립토라는 꽤 유명한 분석가가 피보나치 수준과 엘리엇 웨이브 엘리엇 파동 이론을 바탕으로 제시한 견해라고 합니다. XRP 투자를 고민하거나 이미 홀딩 중이신 분들은 꽤 솔깃하실 것 같은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거 현실성이 있어? 라는 질문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이 XRP에 대해 좀 더 시원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에그렉 크립토라는 분석가가 XRP의 주차트를 분석했습니다. 이번 예측의 핵심은 XRP가 2025년 5월 5일쯤 15달러를 찍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5월 5일 어린이날 특수를 노린 예측인가? 라는 농담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다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피보나치 레벨과 엘리엇 웨이브 엘리엇 파동 이론이 만났다는 건데요. 이 두 가지는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은 물론이고 주식 투자자들도 즐겨 쓰는 대표적 기술적 분석 기법이에요. 이분이 말하기를 XRP는 지금 파동론상에서 웨이브 4 구간에 있다고 봅니다. 즉 엘리엇 웨이브 이론에 따르면 1파, 2파, 3파, 4파, 그리고 5파로 이어지는데 5파가 보통 마지막 빅 랠리를 보여주는 구간으로 인식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게 이전 1파와 3파 때 각각 상승률이 63.39%와 무려 570%였다고 해요. 3파 때 상승률이 특히 어마어마했는데 이를 근거로 웨이브 5의 예상 상승률을 뽑아보면 1파와 3파의 상승폭 합계의 약 61.8% 수준, 이것도 피보나치의 일종이라는 가정을 적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대략 391%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론적으로는 15달러 근처를 찍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물론 지금 상황만 보면 어떻게 15달러까지 가냐? 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XRP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있었거든요. 지난 12월 3일에 한때 2.82달러를 찍고 나서 최근에는 2.2달러 부근마저도
달러도 다시 내주면서 2.18달러 언저리에서 고전 중이에요. 매도 압력 셀링 프레셔이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2달러대 초반에서 횡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보면 2달러 초반대인데 2025년에 15달러라니? 하고 반문하실 만하죠. 하지만 에그레 크립토의 주장은 단순 단기 추세가 아니라 2025년쯤 장기 사이클에 의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왜 하필 2025년 5월 5일일까요? 이 날짜가 단순히 아무렇게나 찍은 것 같아 보여도 이른바 오토 피보나치 타임존과 트렌드 기반 피보나치 등 여러 기술적 툴을 적용해 보다 보니 그 시점 근방이 큰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는 거예요. 또 이 시기가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서도 다음 불장이 예상되는 시점과 얼추 겹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4년쯤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나가고 대략 그 1년 뒤쯤이면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불을 뿜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크립토 주기론이니까요. 여러분 이쯤에서 아니 그럼 진짜 15달러를 찍는다는 거야? 아니야? 라는 궁금증이 드시겠죠? 당연히 미래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적 분석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무턱대고 희망회로 돌리는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나 파동 패턴을 근거로 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해 준다는 데 있어요. XRP가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 확률로 15달러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면 XRP가 지금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느냐도 중요해요. 23-24년에 걸쳐서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 이슈가 큰 분수령이 됐죠. 그 판결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서 XRP 시세가 크게 출렁였고 그 여파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되살아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불장 흐름이 돌아오면 아마도 XRP 역시 토보 알트코인으로서 주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진 거죠. 다만 단순히 어차피 2025년에 15달러 갈 거니까 지금 다 몰빵해야지 하고 뛰어들기에는 당연히 위험도가 큽니다. 암호화폐 특성상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간에 폭락이 올 수도 있고 시장 전반이 예상과 달리 침체에 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 장기적 전망이 이렇다며 단순 낙관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과 리스크 관리 전략을 세워둬야 합니다. 뉴스와 분석 자료도 꾸준히 챙겨보시고요. 그래도 XRP가 2025년에 정말 15달러 갈 수도 있다 라는 말 자체가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은 역동적이고 또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곳이니까요. 혹시 나는 지금 XRP에 관심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도 한 번쯤은 이런 장기적 시나리오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도 크게 오를 때에는 비슷한 파동론과 피보나치 분석이 적용되기 마련이거든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때 2달러대 초반이었던 XRP가 2년 뒤에는 15달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상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나요? 물론 제 말은 XRP 무조건 대박이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석도 있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 과대 광고 없이 여러분이 시장 상황을 다각도로 보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려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번 영상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제게는 엄청난 응원이 된다는 거 늘 말씀드리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 의견이나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나는 15달러가 가능하다고 본다. 에이, 아무리 그래도 너무 무리수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며 인사이트를 넓혀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XRP가 과연 2025년에 진짜로 15달러를 찍을지 아니면 다른 변수들에 의해 예측이 어긋날지 앞으로의 흐름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재미있고 알찬 크립토 이슈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오징어 게임 시즌 2 토큰과 이른바 스캠 주의보.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발표되고 나니까 또 오징어 게임 테마를 붙인 암호화폐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고 하죠. 예전에 SQUID라는 이름의 토큰도 엄청난 폭등 뒤에 순식간에 99% 폭락해서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지금도 여러 블록체인 보안 업체들이 베이스나 솔라나 같은 네트워크 상에서 오징어 게임 이름 붙인 가짜 토큰들이 등장했다라고 경고 메시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시세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초기 보유자인 프로젝트 팀 측이 급작스레 매도해버려서 투자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러그풀이 여전히 빈번하기에 시즌2 출시 같은 화제성 이벤트에 혹해 투자하는 건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결국 유명 지식재산권 테마 코인이라고 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앤섬 크립토와 솔라나에 대한 시선. 앤섬 크립토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솔라나에 대해 아주 낙관적인 견해를 밝히며 여러 활동을 해왔죠. 주로 블록체인 기술과 경제적 측면을 융합해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는 평가예요. 솔라나의 경우 검증, 메커니즘인 프루프 오프 히스토리 기반으로 빠른 트랜잭션과 확장성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앤섬이 솔라나에 열광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솔라나는 초당 2,000, 3,000 트랜잭션도 무난히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앤섬 크립토는 이처럼 기술, 금융, 경제 그리고 커뮤니티라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여러 스타트업 및 프로젝트와 협업을 이어가는 중이라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크 큐반의 밈코인 비판. 마크 큐반이 밈코인은 허슬이나 다름없 뭔가 뚜렷한 가치가 없다고 직언을 해서 화제였죠. 시총 수백만 달러 이상으로 자라는 밈코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데 그 밈코인들이 대부분 투자자들의 묻지마 베팅을 노린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일종의 뮤지컬 체어 게임이라고도 표현했는데 의자 돌다가 음악 끊기면 누군가는 낭패를 본다는 거죠. 다만 그는 도지코인 같은 경우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큰 문제는 아니라고도 했어요. 즉 우스꽝스러운 소재지만 어쨌든 커뮤니티가 단단하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는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스탠스를 보여준 셈입니다. 솔라나 공동 창업자에 대한 소송.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솔라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 전 부인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이슈의 핵심이 스테이킹 리워드를 탈취했다는 겁니다. SOL 토큰의 스테이킹 보상으로 거액을 획득했는데 이를 부인에게 일부러 제대로 분배하지 않았다는 혐의죠. 전 부인이 말하길 IT와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해 거액의 스테이킹 수익을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핵심이라고 해요. 결국 법적인 조치로 가면서 업계에서도 프로젝트 창업자와 파트너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관계를 맺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재차 확인하게 만드는 사건이 됐습니다. PEP 급등 이후 향후 행보 0.00001911달러 기대? PEP라는 밈코인이 지난 일주일 사이 8% 이상 올랐다고 해요. 거래량도 뒷받침되면서 단기적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성장 지표세 지갑 주소 증가도 늘고 거기에 MVRV 지표도 소폭 올라가 시장 가치 대비 실현 가치가 개선되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고래들이 보유한 수량도 증가 추세인 만큼 당장은 매수세가 이어지리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21일 이동평균선이 9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 단기적 조정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는 경고도 있죠. 그러니 달러 0.000019일 수준을 다시 찍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달러 0.000018일까지 되밀릴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는 겁니다. 체인링크의 중장기 전망 2달러고 재돌파 가능성. 체인링크도 최근 많은 분석가들의 시선이 쏠려 있죠. 2024년 들어 링크가 한때 2달러 1대에 올랐었다가 다시 약간 밀리는 흐름인데 일부 분석가들은 거래소 보유 물량 감소, 장기 투자자 증가 등 지표를 보면 2달러구 정도 레벨까지도 재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 전제 조건이 시장 전반의 분위기가 다시 활기를 띄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링크는 오라클 솔루션으로서 DeFi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인데 이런 실질적 유틸리티가 더 부각되면 자연스레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파생상품 시장의 시사점. ETH가 최근 2주 동안 횡보세를 보이고 있죠. 암호화폐 분석가들은 선물 및 옵션 시장 지표를 통해 현 시점에서 셀 프레셔가 상당히 감소했다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펀딩 레이트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고 테이커 바이 마이너스 셀 비율이 매수 쪽에 기울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전체 청산 규모가 기존 대비 줄어들었다는 점이죠. 동시에 현물 스파트 시장에서는 거래소로 유입되는 ETH 물량이 감소해 상대적으로 하방 압력이 줄어들었다고도 해석됩니다. 당장은 달러 3,700을 돌파하지 못한 채 달러 3,500 근방을 오르내리지만 만약 강력한 호재나 상승 모멘텀이 생긴다면 빠르게 위로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빌 게이츠의 비트코인 회의론. 나는 숏 포지션 칠 것. 2018년에 이미 빌 게이츠가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자산이므로 언젠가는 제로로 귀결될 수 있다. 숏 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그가 말하는 더 큰 바보 이론에 의존한다는 지적은 지금도 BTC 비관론자들한테 단골로 인용됩니다. 물론 그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가치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비트코인이 94,000, 95,000달러 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현재 시점에서도 생산성 없는 자산이 과연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는가는 계속해서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USDT 테더 공급량 10일간 13억 달러 감소, 시장 유동성 우려. 암호화폐 시장에서 USDT는 유동성의 핵심 축인데 최근 10일 동안 순환 공급량이 13억 달러 이상 급감했다고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규제 리스크나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현금화를 선택하는 트레이더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어요. 테더와 달리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비슷한 기조로 축소될 수 있는데 이렇게 유동성이 줄면 암호화폐 전체 거래량에도 영향이 생겨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의 변동성이 커질 소지가 있죠. 이에 대해 시장 전반적으로 단기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우려 섞인 견해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도지코인 고래 매집 2달러형 돌파설? 일부 분석가들은 도지가 과거에도 2017년, 2021년에 각각 엄청난 급등을 했던 전력이 있다고 언급하며 이번에도 큰 폭의 랠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무려 2달러형까지 가능하다는 초강력 불장 시나리오가 공유되는데 그 배경에는 최근 24시간 기준 큰 거래가 40% 이상 증가하여 약 2달러 3억 달러 규모가 집계되었다라는 점이 꼽힙니다. 물론 밈코인 특성상 이렇게 급등 예측이 나오다가도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보는 회의론자들도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어심 육지 앤드리슨 호로위츠 IRS 미 재무부 소송 이슈. 암호화폐 업계 대표적 벤처 캐피털
레귤레이터 중 하나인 어심6지 크립토 가국세청과 미 재무부를 상대로 소송에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핵심은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탈중앙화 거래소도 거래 내역을 브로커처럼 신고해야 한다라는 의무 부과가 과도하다는 주장이에요. 어심6지 측은 이 규제가 디파이 혁신을 저해하고 개발자 투자자에게 심각한 부담을 준다라고 반발하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블록체인 협회와 같은 단체들도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해요. XRPL과 XRP의 구분. XRP 하면 많은 분들이 XRP가 곧 XRPL이 아닌가 혼동하시는데요. 사실 XRPL은 탈중앙화 원장 블록체인 자체를 말하고 XRP는 그 위에서 구동되는 네이티브 토큰입니다. 리플랩스 리펄레브즈는 XRPL 기술 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고 XRPL 기반으로는 다양한 자산 토큰화 지갑 서비스 탈중앙화 거래 기능 등이 가능합니다. 합의를 증명하기 위해 작업 증명이 아니라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도 저렴한 편이죠. 싱가포르 통화청의 스테이블 코인 낙관론. 싱가포르 중앙은행 격인 MAS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쓰일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했어요. 다만 전제 조건으로 가치 안정성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규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컨대 1대1로 달러와 연동되어 있다고 선언한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하는지 안정적으로 환급할 수 있는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적 리스크 관리가 필수라는 메시지도 강조했습니다. 향후 BTC 불장 시나리오 5파동 마무리 가설. 일부 분석가들은 엘리엇 파동 이론을 이용해서 현재 비트코인이 장기 5파동 중 마지막 5파에 진입한 것 아니냐고 분석합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종국에는 폭발적으로 최종 상승한 뒤 대규모 조정이 올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성립하죠. 어떤 사람들은 달러 10만 2달러형까지 보고 심지어 달러 30만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파동론이라는 게 늘 정답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2018년 저점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대세 상승 흐름의 마지막 불꽃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에는 꽤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트럼프의 미묘한 거리감 그리고 BTC. 최근 트럼프가 모두가 내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고 말하며 테크 거물들이 자신을 찾아온 적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빌 게이츠가 실제로 말하라고 리조트에 오려 했다는 에피소드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게이츠는 BTC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견지해왔고 트럼프도 한때 암호화폐가 위험하다고 했던 전력이 있어서 둘의 스탠스가 애매하다는 점이 재미있죠. 어쩌면 대규모 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오히려 BTC의 난해함, 변동성 등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도 있으니까요. USDT 공급량 축소가 비트코인 유동성에 미칠 영향. 앞서 12번 주제에서 언급한 테더 공급량 감소와 맞물려 비트코인 거래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보통 USDT가 암호화폐 간 거래의 기축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 이게 줄면 당연히 매수세나 매도세가 둔화되면서 변동성은 또 다른 방식으로 커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2025년쯤 더 큰 상승장을 기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 회복이 꼭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뭔가 다시 유동성이 돌아와야 BTC나 주요 알트코인에도 자금이 흘러들어오겠죠. 크립토 시장에서의 도지코인 도지 담론 펌핑과 역사적 급등 패턴. 도지코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2017년과 2021년에 각각 90배에 300배 넘는 상승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도지코인이 단순히 장난에서 시작했다는 평가를 받음에도 커뮤니티와 밈 파워가 엄청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들 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한 번 미친 듯이 폭등할 수도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계속 나오는데 반대로 그만큼 시장이 더 성숙해졌고 경쟁 밈 코인도 많아졌다는 점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냉정론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와 애널리스트 시장 전망의 책임감. 현재 수많은 미디어와 애널리스트들이 비트코인 10만 달러, XRP 15달러, 도지코인 2달러형 같은 전망을 쏟아냅니다. 이런 천문학적 예측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은 늘 반신반의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전망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석 근거나 모델을 투명하게 공개하느냐, 그리고 전망이 틀릴 경우도 책임을 어느 정도 지느냐예요. 사실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코인의 가격이 크게 오르길 희망하는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전략과 본인의 투자 목적을 먼저 설정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어심6지 크립토와 디파이 업계의 규제 대응 그리고 미래. 이번 IRS 규제안 소송에서 어심6지 크립토를 비롯해 디파이 교육기금 텍사스 블록체인 협회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탈중앙화 거래소나 프로토콜을 일괄적으로 브로커로 간주해서 거래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암호화폐 혁신의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하죠. 미국에서의 규제 판결이나 입법은 세계 시장에도 큰 파급 효과가 있으니 만약 이 소송 결과가 디파이 쪽에 우호적으로 나오면 전 세계 다른 국가들도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XRP 엘리플 레저의 디파이 잠재력과 생태계 확장. XRP 레저상에서 토큰 발행, 탈중앙화 거래소, 멀티 서명, 저렴한 수수료, 빠른 트랜잭션 등 디파이 친화적인 요소가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MM 기능 도입 등으로 예치 및 유동성 공급 같은 영역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에코시스템이 커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NFT 거래 등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XRPL이 미래에도 지속적인 개발과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와 협업을 이루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죠. 미래 관전 포인트 25-26년 불장 시나리오. 종합적으로 보면 PEP나 XRP, 도지
오직 ETH, BTC 등 주요 코인들에 대한 단기장기 전망이 혼재합니다. 어떤 분석가는 2025년에 대형 불장이 올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미국 금리 정책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 때문에 장기 횡보가 예상된다라는 말도 나오죠.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규제 방향성, 디파이의 성장세, 그리고 메이저 코인들이 기술적 진화나 파트너십 등 많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요. 결국 탄탄한 펀더멘털을 가진 프로젝트와 시장 심리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크게 갈릴 듯합니다. NFT, 메타버스, 웹3, 그리고 실생활 결제 분야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접목이 얼마나 늘어날지도 주목되고요. 현재는 다소 변동성이 심한 시기지만 그러기에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